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980년대 금융위기에 대해서 발표할 김인호, 김수훈. 네, 차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1980년대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단지 미국에서만 일어난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가 일어난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나누어서 각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태환의 중단인데요. 처음 사람들은 화폐로 금화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화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종이화폐로 바꾸면서 금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종이화폐를 쓰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점점 전쟁을 하면서 전쟁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었고 결국 돈의 양이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는 것은 너무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이화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서 그럼 우리가 금 1온스당 $1 $35를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협정을 맺는데 이게 바로 브레턴 우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도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또 전쟁하다 보니 또 전쟁 자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금 1온스당 $1 $35를 바꿔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취한 행동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금태환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못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금태환 중단 선언을 하는데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각 나라들은 이제 원래 돈을 찍어낼 때는 금을 기본으로 돈을 찍어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었는데 그러한 공식이 없어지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제 주식시장 거래를 위해서 시장에 가거나 그러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만으로 간단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마구마구 생성되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나 투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인데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서 굉장한 급진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정부가 시장에 절대로 간섭을 하면 안 되고 이제 투기나 투자 같은 걸 굉장히 옹호하는 듯 사회에다가 이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마구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등장해서 투기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경제 이론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론들을 들어보면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게끔 만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인식이 차츰차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를 생각해서 투기는 비생산적이고 굉장히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뭐 투자하면 돈 번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1980년대에 투기에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 전개로서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투기꾼들이 나서서 그런 판을 조장하면서 그걸 점점 키우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전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떻게 그런 투기꾼들이 판을 조장해서 투기를 크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생상품 현망입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기본 자산에서 특정 가치가 파생된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해지 수단으로서 선물 옵션 스왑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물 옵션 스왑과 함께 외환 선물 시장, 지수 선물 시장, 국제 수호화 그리고 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점점 판이 커지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거래는 지금 그냥 하는 거래는 내가 돈을 주면 네가 나한테 물건을 주는 그런 거래가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오늘 계약을 맺고 미래에 가서 그 계약이 실현되는 계약으로서
오늘 이 가격으로 미래의 돈이 어떻게 변하든지 오늘 이 가격으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는 우리 미래의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듯이 선물 거래에서 꼭 미래의 그 가격에 행사를 해야 하지만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만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수합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자산이 유리한 점을 이용해 맞바꾸는 것인데요. 수합 거래는 통화 수합과 이자의 수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 수합을 보면 기업 A는 은행 1에서 이제 달러가 필요한데 엔화를 싸게 빌릴 수 있고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필요한데 달러를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은행들은 각자 자기가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빌리고 둘이서 서로 돈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서로의 은행에 갚아주면은 이자율을 싸게 빌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합을 하는 것인데요. 통화 수합 외에도 이자의 수합은 고정금리와 리버금리, 변동금리를 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서로 환전과 수출입은행이 이런 고정금리와 리버금리를 바꿔주면서 리버금리는 국제은행들 간에 이제 변화하는 변동금리인데요. 이것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위험을 안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주게 되면 어쨌든 리버 1%에 빌려서 리버 2%에 빌려주기 때문에 1%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파생상품에는 선물 그리고 옵션 수업이 있는데 이런 선물이 어떻게 축이 이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환선물 시장인데 말 그대로 외환시장의 선물 시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외환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투기성이 짙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상품거래소 회장인 레오 멜라리드가 밀턴 프리드만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선물의 필요성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책을 써서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퍼뜨리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또 혹하는 바람에 이제 정부에 대고 외환시장에 선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됩니다. 결국 1972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외환선물 시장이 개설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선물 시장인데요. 말 그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매수 계약자가 돈을 받고 지수가 내려가면 매도 계약자가 돈을 받는 식입니다. 현재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서로 이제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매수 계약자가 매도 계약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매수 계약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식으로 해서 먹고 먹는 돈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물품이나 돈의 거래는 없고 그냥 계약 자체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고 투기성이 짙은 시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유동화입니다. 자산 유동화란 회사가 부동산이나 이제 미수금 채권 같은 것을 팔아서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일단 스페셜 페이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기업은 이제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을 이쪽에다가 팔고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런 자산을 이용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증권을 사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달러가 유동화 전문회사에 갔다가 이게 기업으로 가면서 기업에 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당장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유동화 자산이 신용등급이 매우 부족할 때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유동화 자산이 신용등급이 매우 부실해서 만약에 이게 현금화가 안 될 경우에 만기가 돼서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금융시장이 점점 발달해가고
이런 금융시장의 판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만의 수제자로서 이제 경제학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런 경제 수업을 받고 나서 자기는 이제 경제 대통령이다 하면서 주장하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마구 펼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가 처음 당선되고 나서 한 것은 IBM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독점 소송을 포기하면서 이제 회사들이 반독점을 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또 글래스-스티글법의 적용을 느슨하게 했는데요. 이 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과 이제 주식의 인도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은행을 서로 나누어서 따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걸 따로 일을 안 하고 한 은행이 같이 하게 되면 예금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투기하는 데 써버리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글래스-스티글법인데, 이러한 것을 적용을 느슨하게 하면서 은행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결국 은행이 투기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게다가 부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게 되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투기 세력으로 변해서 투기를 일삼게 됩니다. 또한 1981년에는 여러 관제사들이 파업을 하는데요. 이런 파업도 강압적으로 억눌러 버리면서 노동조합이 이제 무력하게 만듭니다. 레이건이 말하기를 미국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1980년대부터 상위 0.01%와 그 외에 99.99%의 사람들이 수익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많고 부자들만이 더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실 1930년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이때도 1970년대 초반에도 사람들의 상당한 조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증권 트레이더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인데요. 그녀는 속값이 2배 이상 뛰어오른 기간에 주로 공매도를 실시해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가 물건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는데 힐러리에게는 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래에 소를 사서 나중에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매매인데, 지금 물품이 없기 때문에 공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미래에 가서 소값이 떨어져야지만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익을 얻게 되는데, 사실 현재 소값이 계속 2배, 3배 이상 오르고 있을 때에는 미래의 소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매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소 공매도를 굉장히 잘해서 결국 소값이 폭락하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 사이에 증권 트레이더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장되는데요. 증권 트레이더 중에서도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특히 주목할 사람이 바로 마이클 밀켄인데요. 이러한 증권 트레이더들은 대형 투자은행이 기업 공개를 실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식을 팔고 돈을 매입하는 게 점점 커지고, 또 고유 계정 거래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자기 기업이 갖고 있던 돈을 불려서 돈을 더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금융업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가들이 증권 트레이더였고,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은행이나 기업들은 이런 증권 트레이더들을 모셔다가 막 돈도 엄청 많이 주고 막 성공한 인생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해서 투자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주의할 사람으로 마이클 밀켄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70년대에 드렉셀 버넴 램버트에 취직해서 정크본드와 하이힐드 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정크본드와 하이힐드 채권은 1980년대 금융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크본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채권입니다. 정크라는 말 자체가 정말 쳐주지도 못할 정도로 신용이 정말 낮은 쓰레기 같은 채권이다 해서 마이클 미켄이 처음 부르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하이힐드 채권은 그러한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채권형의 펀드식으로 투자를 하는 채권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쉽게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정크본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이제 돈을 모읍니다. 정크본드가 햄버거 하나라고 치면 하이힐드 채권은 이제 빅맥 세트 정도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크본드를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미켄이 정말 획기적으로 시장을 농락한 것은 정크본드를 이용해서 차익 매수 방식을 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정크본드를 정말 돈이 많은 투자자들한테 일단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정크본드를 발행해서 돈을 가져오려고 했던 기업을 되려 사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LBO라고 하는데요.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당해 기업을 오히려 인수하는 M&A 방식입니다. 마이클 밀켄과 이반 부스키 그리고 드렉셀은 함께 이제 트리오를 만들어서 1984년에 적대적 인수합병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M&A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들으면서 M&A가 왜 나쁘다고 말하는 건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M&A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회사가 이익이 안 나고 죽어가니까 그걸 사서 다시 경영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회사가 다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M&A인데요. 그러한 M&A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 목적으로 M&A를 실시한 것입니다. 즉 회사를 사고 나서 그 경영이 좋아지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르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돈을 먹고 또 인수합병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들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상승한 주가를 가지고 흥청망청 이제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민영화인데요. 차익 매수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이제 민간 업자들에게 많이 팔려나가게 되면서 많은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나라의 한전이 이제 개인 기업 소유로 됐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이런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전을 예로 들면 1와트당 이제 10,000원 하자는 것이 갑자기 10만 원으로 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10,0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기가 갑자기 10만 원을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되는 식으로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는 이제 드렉셀 회사의 정크본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60%를 넘고 있듯이 이제 시장을 거의 반 독점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그 하이힐드 채권을 정크본드를 이용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그런 인수합병 건수가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차익 매수 방식 자체가 돈을 갖다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부채 가지고 사고 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 매수 방식이 더욱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뒤에서 레이건 정부가 밀어주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경제 부흥이랍시고 새로운 세 법안을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게 됩니다. 즉 기업 매수를 하는데 차익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살 수가 있었고, 또한 법적 책임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정크본드를 이제 펀드식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투자자들한테 위험을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매수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인수합병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자기들은 투자금 조금만 날리면 되니까 얼마나 그런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쉬웠겠습니까?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투기에 대해서 열을 올리게 되고 몇몇 트레이더들이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인수 합병도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정부본드가 남발되면서 점점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버블이 꺼지게 된 계기가 바로 내부자 거래 고발입니다. 바로 부스키데이라고 하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 이번 부스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8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내부자 거래 고발에 걸리면서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주식시장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다우지수가 43% 하락하고 정크본드 값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부스키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증시 금리를 감독하는 SEC에서 이제 조사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 고발에 의한 건수인데 87년도에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런 87년도에 이 거래수에 대해서 벌금을 물은 값이 다른 어떤 연도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거래 건수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의외로 주식시장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는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퍼뜨렸기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 부스키 때문에 잠깐 떨어졌던 주식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대폭락이 벌어지는데 그게 10월 대폭락입니다. 10월 대폭락의 시작은 일단 증시에서 이제 자금의 유입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엔티티를 민영화하면서 주식을 매각했고 미국 시장에 들어있던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 시장의 채권을 팔아버리고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자기 나라의 주식을 사주면서 미국 시장에 돈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미국 재무성에서는 이제 이자율을 올리고 있던 차였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채권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성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은 또 손실을 보게 되고요. 일본인들은 뭐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미국 거 다 팔아버리고 일본으로 가자 해서 대규모로 매도가 일어나고 이러한 매도가 일어나면서 채권값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채권과 주식값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20일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요.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앤다는 소문과 예상보다 큰 미국의 무역 적자도 발표가 되고 미국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나쁜 악재들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니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허리케인으로 통신망까지 조절되면서 이제 런던 증시가 잠깐 휴전하는데요.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 다우지수가 무려 108포인트가 하락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주식 계속 떨어지겠다 해서 이제 폭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값이 비싸든 안 싸든 그냥 지금 막 다 팔아버리자. 더 손실이 생기기 전에 미리 팔고 시장을 뜨자 해서 투매가 일어납니다. 근데 현물 시장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현물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뉴욕 증시가 매매가 중단이 되는데요. 이제 현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 가서 선물이라도 팔자. 그래서 또 선물 시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선물 시장에 가서 또 팔고 선물이 또 폭락하니까 현물 시장 가서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팔다 보니 결국 주식은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한몫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바로 현물값과 선물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건데 이때는 현물값 떨어지고 선물값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제 커미션 피는 그대로 또 생기고 값은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 드디어 프로그램 매매에 과부하가 걸려서 프로그램 매매가 아예 중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상황을 그래프로 보시면
이때 10월 20일쯤에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고 FTSE 지수 또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를 보면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두 표보다 약간 완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밑에 요 날짜를 보시면 월이나 일이 아니라 10월 14일, 15일, 16일 날짜별로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날마다 엄청난 주식이 폭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러한 금융위기가 오면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SNL 위기입니다. SNL은 이제 미국 중산층들한테 이제 쌍값에 대출을 해주고 이제 예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주 건전하고 되게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레이건 정부가 나서면서 그러한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없애니까 다른 은행들이 너도 나도 더 높은 금리 쳐주면서 예금해주고 더 싸게 빌려주고 하니까 SNL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SNL이 어떻게 할까 정부에 물어보니까 레이건 정부가 취한 정책이 바로 SNL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모두 풀어버리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SNL은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모아서 그것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빌려서 너네 쓰고 또 이제 투자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출만 해주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니들도 그냥 채권이나 그런 데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버린 것입니다. 딱 하나 약속을 해줬던 것이 예금에 대한 보장을 10만 달러까지 미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근검 전략과 이제 신뢰성이 아이콘이었던 SNL이 그 다음부터 엄청난 투기꾼으로 변해서 각종 정크본드에 마구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주권 시장과 이제 채권 시장이 몰락하면서 이런 SNL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여기 SNL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화가 마이너스까지 치닫게 됩니다. 또한 그 저금한 돈에 대해서 1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SNL 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그런 예금을 보상해 주는 데 써야 했고 그런 SNL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은행이 망하게 되는데요. 대공황과 비교했을 때는 은행이 별로 망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인데 엄청난 수의 은행이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SNL 위기 때 미국의 중산층이 거의 몰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시공황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증시공황이 종결되는데요. 그렇게 증시공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채권을 자기들이 사주는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마구 공급했고 또 백악관에서 기업 총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사주 매입을 촉구하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자기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자기 기업에 도로 사서 주식값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치들을 빠르게 실시하자 이제 시장에서는 고평정을 되찾고 즉시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방금 전에 봤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20일 날 증시가 완전히 폭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또 증시가 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힐드 채권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80년대 후반으로 갑자기 또 확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1980년대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는 살짝 오버가다가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확 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두 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공황과 비교했을 때 대공황은 물품 시장 그러니까 소매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경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오직 금융시장에서만 발생한 폭락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그런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많고요. 반면 영국의 경제학자 앤드류 스미서스는 실제 주가가 사람들이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폭락을 한 것인데 실제로 주가가 그만큼 고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지 않은 주식은 떨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또 바로 반등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승자와 패자를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그래프와 같이 80년대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는데
부자들은 이 80년을 기점으로 금융위기가 오던 말던 여전히 잘 살게 돼서 더 잘 살게 되고, 이제 가난하거나 중산층들은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 못 살게 됩니다. 결국 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승자는 거대 자본 기업과 인수합병 회사였고, 패자는 소자본 개인 투자자와 예금자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는 이어서 김수은 씨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80년대 경제 특히 일본 마트를 맡게 된 김수은 씨. 많이 졸리시죠? 저도 졸려요. 자, 최근 일본인들의 만행 덕분에 개인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객관적인 모습으로 한번 발표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본은 좀 침착하고 차분하고 뒷생각을 많이 하긴 하여 냉정한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는데, 어찌 이리 미친듯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투기의 발단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발단은 오일 쇼크, 두 번째는 플라자 합의, 세 번째는 저금리 정책입니다. 발단 첫 번째 오일 쇼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 쇼크란 원유값이 급등하여 전 세계의 각국의 경제적 타격을 준 석유 파동을 말합니다. 제1차 오일 쇼크는 1973년 10월 페르시아만의 6개의 석유 수출국들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점령을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기로 발표한 사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에서는 원유 고시 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하였고, 팔레스타인의 권리 회복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을 5%를 감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3년 초 배럴당 2달러 59센트였던 중동산 원유값이 1년 만에 약 5배인 11달러 65센트가 되었습니다. 석유 파동은 한 번 더 일어났는데요. 2차 오일 쇼크는 1978년 이란의 유전 노동자들이 팔레비 국왕에 대하여 파업을 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1979년 이스라엘 혁명에 힘입어 이란이 석유를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사건을 말합니다. 생산 불가능 자원인 석유의 제한 공급과 원유가의 대폭 인상은 세계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타격은 없었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년간 저력을 다하여서 체계적인 경제 체계를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일 쇼크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일 쇼크 사건 이후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는 원유가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인 스태글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리건 정부는 물가를 내리기 위해 17%에 이르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10%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안정을 취하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리건 정부는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후폭풍은 바로 미국의 미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어려워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회주의에 얄미운 일본인들이 이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겠죠?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일 쇼크의 피해를 많이 받아서 여유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일 쇼크의 피해를 자양분 삼아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컴퓨터 등 석유 소비가 적은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석유 가격 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속 발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 20년의 9.2%보다 하락한 4% 선이었는데요.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절반인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기술력과 하이테크 산업으로 인해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없었던 미국 상품들을 단숨에 제끼고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소니, 도요타, 마쓰시타 등의 민간 기업들은 자본 축적 단계와 기술 개발 단체를 거쳐 해외로 속속 진출을 하게 되었고,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의 산업 수출을 이끌어 세계 각국의 기업과 인수합병을 실시해 1985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일본의 연평균 수출은 18.2%로 증가했고 미국 전체 수입의 20%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각종 자산을 닥친 대로 매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슈퍼마켓부터 미국의 대기업,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센터, 할리우드 콜ум비아 영화사 등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6.1 승종전을 날리면서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면서 패기를 가지고 야망을 꿈꾸었지만, 이러한 일본의 오만방자함이 일본을 나락의 구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오일 쇼크에 이은 두 번째 발단 플라자 합의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대미 수출 확장 이후로 미국은 일본의 미국 신장 정령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잃었기에 필사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20년 동안이나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노동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 신제품 개발, 제품 수출 등의 확대에 전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는 자꾸 높아져서 물건은 안 팔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싼값에 기술력까지 좋아지니 배가 아픈 상태였죠. 리건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을 추락시키고 마음먹었습니다. 1983년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레온드 리건은 일본 대장성에 타키시타 노보루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엔화가 저평가되고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일본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이콧이 거세지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 정부와 이와 같은 움직임을 제재해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금융시장 개방과 엔화의 흑자에 관련해 더 강력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건의 말에는 좀 위협적인 뉘앙스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와 무역 적자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악화 상태였기 때문에 리건은 2판 3판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타케시타 대신은 이 편지를 읽고 살짝 뜬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국을 이룩할 상태인데 만약 미국이 일본산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보이콧 운동을 계속한다면은 당장 수출 시장을 절반을 잃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일본은 대미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기에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11월 달에 아카스나 야스히로 총리는 리건에게 일본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요즘 이겁니다. 고정 환율 제도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절상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달러의 인기 때문에 고평가가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면 된다 라고 세게 나왔죠. 리건은 속으로 욕을 하면서 멘붕 상태가 왔지만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리건은 혼자 힘으로 안 되니 다수의 힘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대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5개국 정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각국의 화폐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일제히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다소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에 합의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답니다. 평가 절하를 한 10% 정도 하세요. 원하신다면 20%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만약 일본이 협약을 거절하게 되면은 미국의 고액 운동이 계속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린 이유는 주의국들의 압박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막강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 대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멋지게 포장하면서 한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랑 좀 비슷한 거죠. 이러한 일본의 허사와 주의국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를 더해 일본 경제특위의 밑밥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발단 저금리 정책 보시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당 250엔이었던 환율은 86년 말에 152엔이 되었고 87년에는 최저 120엔까지 하락하여 겨우 2년 만에 달러와 대비 환율이 2배나 하락하였습니다. 엔화의 평가 절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하락하자 기업들은 정부에게 항의를 하였고 정부에선 일본은행에 윽박질러 금리를 5%에서 0.2%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좋은 모기감이 되었습니다. 엔화의 급속한 평가 절상으로 인해 엔화의 지위가 크게 상승하자 일본의 기업들은 너도 나도 해외로 시장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기업 대출 시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였고 이로 인한 토지 불패 신화를 믿어 의심치 않는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를 선호하지 않았을까 사료되기 때문에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해서 확장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였고 대출을 위해서는 또 부동산의 구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경제 투기,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투기의 전개 첫 번째 은행 대출 유치 보시겠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 은행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돈을 빌려줄 곳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80년대는 수출이 워낙 호황을 누려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은행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기업이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업무가 급격히 줄어든 은행은 궁여지책으로 갖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하나는 각 지점 이사들로부터 말단 사원들까지 대출 유치액을 할당하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고객들에게 토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일본은 토지 불패 신안을 맹신하기 때문에 땅을 사놓으면 오르면 올랐지 절대 내리진 않는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토지 두 번째 동계 토지담보 대출 보시겠습니다. 토지 불패 신안의 미등과 은행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토지담보 대출은 대성황을 누리게 됩니다. 기준 금리가 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들은 소득 대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옆 은행에서 7.5%를 제한받으면 그 옆 은행은 7%를 제한하여 고객을 유치시려고 과열반동을 친 것이죠. 이와 같은 경쟁으로 인해 연간 1에서 2%에 머물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은행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토지담보 비율은 토지 가격이 200%까지 담보가 인정되었습니다.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어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준 것이죠. 이 친구가 거의 박장으로 받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수출 악화로 인한 방책으로 매수경기 부양의 국토 개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급등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토지 가격이 급등하니 기업들은 올커니하고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또 융자받아서 또 다시 땅을 사는 행위를 반복을 한 것이죠. 토지 매 대출, 토지 매 대출이라는 무한의 루프를 그리면서 일본의 땅 투기는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80년대 초 22조엔이었던 일본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89년에 80조엔 이상으로 추돌했으며 시중은행들의 대출도 심화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평가액의 120%까지 대출을 하게 해줍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 요코하마, 고베 등 6대 도시의 땅값은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도쿄의 고쿄시 부근의 땅 1제곱마일이 약 2.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가격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통째를 사고도 남을 반 정도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덩달아 도시의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됐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자 그동안 성실히 일하고 밖에서 저축하던 저런 평범한 일본인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투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투기로 짧은 시간에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저축해 넣었던 돈을 꺼내 투기를 시작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일부러 실업자들을 고용해 회사 앞에다 밤새워 줄을 서게 해서 더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이건 한일 부동산 버블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은 일본의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밑에 이렇게 빨간색이 강남지와 같고요. 위에 이게 일본 그 당시에 도쿄에 히로가든 힐리스라는 30평짜리 규모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하나로 약 9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대충 감이 오시죠? 거품에 공개가 되는 결과가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관상의 법칙 아시죠? 버스 타실 때 5, 60km 달리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은 흔들거리고 쏠리잖아요. 휘청거리면서 몸을 가는 게 힘들게 되는데, 만약에 한 200km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은 경화 같은 애들은 앞으로 이제 쭉 날아가고 유리를 뚫고 나가야 되겠죠. 버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장으로 질주하는 일본 땅 투기 또한 버스의 급정거와 같이 90년대 초부터 급작스럽게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해당 지역의 공장과 기업들이 생산 규모를 확충할 수가 없어서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지역의 경제는 침체되고 땅값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 부동산의 구조적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침체는 약간의 시발점이었지만 거품 문제의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일본 은행의 정책 관여입니다. 버블의 원인이 은행의 저금리 정책이었다는 걸 뒤집기 안 한 것이죠. 1989년 일본 은행 총재로 부임한 미에노 야스시는 부임 직후 중앙정부의 도시 재개발 계획과 도시건설 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다 땅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이 속수했습니다. 야스시는 89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히 인상하고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급격한 금융 긴축 정책이 실시되자 시중은행들이 전 직원에게 대출금 회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산더미 같은 빚을 해결할 수 없었던 기업과 건설업체들은 속속들이 도산하게 됐습니다. 결과 두 번째, 주식과 부동산 동반심 적어주겠습니다. 금융개혁에 의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89년 12월 31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4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듬해에도 5만 원 되겠구만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2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을 맞이하게 됐죠. 90년 첫 주식 거래일 주가가 수직 하락하더니 그해 10월에는 2만 원 선이 되었고 하락세는 계속되어서 2003년에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7,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의 하락에서 시작된 불황은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일본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일본 6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일제히 15에서 20%가량 하락했고 1억엔짜리 집을 4,500만 원에 내놓아도 샀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유령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을 통보가 기다리던 평범한 직장인들은 하루쯤에 빚담이 올라가게 되죠. 이는 가격 폭락 시에 빚을 갚으려던 한 일본인들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많은 일본인들이 버블 붕괴에 허덕이고 놀라 자빠지고 있을 때, 저 사람 여자예요? 네? 남자 같은데? 아니 남자 얘는 채권 해수업자요? 해수업자야? 네. 해수업자야? 네. 설마 깜짝 놀랐잖아. 네. 많은 일본인들이 버블 붕괴에 허덕이고 놀라 자빠지고 있을 때 미국은 또 이 기회를 놓칠 사람 미쓰비시 부동산으로부터 전에 팔렸던 로펠러 센터를 다시 샀습니다. 그때 일본 부동산의 손실액은 1,000억 엔에 달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치면 한 1조 정도 되겠죠? 건설업체와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부채는 총 3조 엔에 달했습니다. 건설업체에 이어 그 다음으로 무너진 것은 토지 투기의 주력인 비은행 금융기관들이었고요.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한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그 채권들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거의 모든 은행들의 부실하고 처리되었습니다. 거품 붕괴로 인해 초래된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장성은 양적 완화 정책, 주택시장 개입, 제로금리 정책 각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다 실패했고요. 2002년 10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대장성을 해체하여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매입하여 상각시키고 부실 기업들을 유량 기업에 합병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버블의 피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앞선 정책들의 거듭되는 실패와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던 대장성들의 정책들 때문에 일본은 이후 10년간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대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승자는 미국이고요. 일본의 경제 우위를 빼앗겼던 미국이 다시 경제를 쥐게 되어서 미국이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이고요. 1980년대 초 누렸던 경제 호황에서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도 함께 침체되고 지금까지 경제 침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지나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투기 대상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죠. 따라서 경제가 지나친 호황일 때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겠고요. 영업할 것 같이